안녕하십니까? 뇌혈관 조용실에서 근무하는 정연희 간호사입니다. 저는 조영제 부작용과 조용실에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뇌혈관 조용술을 얘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조영제입니다. 흔히 환자들한테 혈관을 잘 보게 하는 물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영제는 최근 부작용 사례가 많이 늘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조영제 부작용이 2014년 14,572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라는 환경에서는 이런 부작용 환자가 많이 노출되는 만큼 더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구조를 보겠습니다. 혈관 조용 장비는 엑스레이 비투과성 물질인 요오드를 이용한 조영제를 사용하는데요. 벤젠고리에 요오드를 붙인 화합물로 벤젠 자체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치환기에 카르복실기나 수상기를 도입해서 친수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치환기 구조에 따라 조영제 종류가 달라집니다. 요오드의 화합적 결합이나 치환기에 따라 엑스레이 덴시티를 결정하는 요오드 농도나 친수성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달라집니다. 이런 물리화학적 특성은 보시는 바와 같은 부작용 요인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이온성 조영제는 삼투압이 높고 혈액 내 이온화가 되면서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포막이 불안정해지고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의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다 비이온성 조영제를 사용하고 있고 뇌혈관 조용실에서는 그 중에서도 표에 나와 있는 세 종류를 사용합니다. 영상검사가 발전해감에 따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조영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검사 전에는 약물 복용력이나 과거 알러지 유무, 랩 데이터 등 스크리닝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알러지성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 나타나는 급성 부작용이 흔하지만 IA로 사용 시에는 지연성 부작용이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지연성 부작용은 모노머보다 다이머 형태의 조영제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피부 반응부터 심혈관계, 호흡기계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표를 보시면 원내에서는 색깔로 중증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약물감시센터 지침에 따라 해당 부작용 환자는 전처치를 시행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킨 테스트를 해서 그 조영제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발병 기전이 불분명합니다. 다른 알러지 반응과 달리 이뮤노글로불린 E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비만세포와 바소필에 작용해서 히스타민을 방출하기 때문에 스킨 테스트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스킨 테스트 시 해당 조영제의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최근 몇몇 논문에서는 이뮤노글로불린 E가 매개되어 있을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도 프리스킨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중증의 환자가 알러지 내과에 의뢰되었을 때는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조영제 부작용은 예측이 어렵고 이전에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재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검사 시 적절한 전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처치만으로 다 예방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11개의 멀티센터에서 조영제 부작용에 관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전처치를 시행했더라도 같은 조영제 사용 시 중증의 부작용이 재발한 경우가 19.5%로 나타났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중증의 부작용 환자는 전처치를 하는 것보다 다른 조영제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특정 조영제에 중증의 알러지가 있었다면 다른 조영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영제를 썼는지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내에서는 조영제 과거력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물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고 클릭 시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전에 어떤 조영제를 썼고 전처치 후 부작용이 재발했는지 금기인 조영제가 있는지 등을 히스토리로 확인할 수 있고 모두 볼 수 있게 공유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에서 이런 부작용 관리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타 병원 진료를 볼 때에는 환자 스스로가 증상을 잘 기억했다가 알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력을 확인했다면 증상에 따른 적절한 전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인 가려움증이나 급성 두드러기 같은 가벼운 부작용은 검사 전에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정맥 투여합니다. 그러나 중증의 반응을 경험한 환자라면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를 같이 투여하고 필요시 알러지 내과 진료를 본 후에 처방에 맞춰 투약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시술 중 생긴 중증의 부작용들은 조영제 부작용인지 다른 원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응급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고 필요시에는 메디컬 얼러트 팀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인이 확실히 조영제 때문이다 라고 구분이 된다면 에피를 0.3mg IM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MR-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인데 혈관조영실 검사를 할 때 전처치가 필요할까요? 안 하셔도 됩니다. MR-조영제는 가돌리늄 베이스로 한 조영제라서 화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요오두성 조영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중증의 부작용을 경험했던 환자는 개인의 알러지성 센시티비티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ABA 멤버를 위해 내어난 57세 여자 환자분으로 TFC 하면서 조영제에 지연성 알러지가 생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내과를 받고 스킨 테스트 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전처치로는 스테로이드, 페니라민을 투여하고 다른 조영제로 변경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러지 내과의 처방대로 수행 후 이상 반응 없이 잘 종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기능 저하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영제를 사용하면 점도나 삼투압, 직접적인 독성으로 인해 신사구체에 손상이 생깁니다. 또한 신세혈관이 수축되면서 허혈이 생기는데 이러한 변화가 3일 이내에 일시적인 신기능의 저하를 유발합니다. 보통 젊고 랩이 정상인 사람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 혈관 조영실에 내려오시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의 당뇨, 다른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고 여러 혈관 검사를 하며 조영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신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예방을 위해서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사용을 피하고 다른 모달리티로 검사하는 게 좋고 저삼투성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N-아세틸시스테인이나 이뇨제 등의 투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레날 프로텍션을 위해서 뮤테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뮤테란이 신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없다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영제로 인해 신장에 손상받은 세포에서 프리 레디칼 옥시젠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항산화제인 N-아세틸시스테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랩상에서 GFR 60 미만인 환자에게 전처치로 뮤테란 600mg을 투여하고 볼륨 익스펜션을 위한 수행요법을 시행하도록 병동에 연락을 합니다. 시술실에서도 리스크가 큰 사람은 로우 오스모랄 콘트라스트를 사용하거나 최소량의 조영제 사용으로 레널 프로텍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넨스 CT를 찍었는데 당일에 TFC가 가능한가요? 라고 전화가 옵니다. CT 조영제 검사마다 사용량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cc에서 150cc 정도고 TFC 검사 시에도 한 100cc가량의 조영제가 투여되기 때문에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대 200cc로 제한한다고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당일에 같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트포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CT 찍는데 왜 당뇨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문을 가졌던 분이라면 이유를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메트포민은 간대사를 통해 락테이트로 배설되는데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락테이트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혈중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혈중 락틱 액시드의 증가로 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트포민으로 인한 락틱 애시도시스가 연간 약 10,000명당 1명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 모달리티가 50%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메트포민을 일시적으로 끊고 48시간 이후 랩 확인 후 재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사실에서 투약 기록을 일일이 다 뒤져서 찾아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심 약물로 등록되어 있어서 메트포민 복용 환자는 아이콘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CT실이나 조영실에서는 메트포민 당일 복용을 금지하고 가능한 48시간 이후에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장 수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복용을 금지하고 있어서 추후 프로토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밖에도 조영제 주입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 중인데요. 조영제 주입 시 높은 점도로 인해 혈관통이나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IV 주입 시에는 익스트라바지에이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환자 체온 정도의 온도로 조영제를 데워서 사용하는 것이 점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온장고를 사용하거나 인젝터에 가온기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제는 뇌혈관 검사 시 쉽게 접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 보다 안전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루했던 앞에 조영제 관련 내용은 끝이 났고 이번에는 약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히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병동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약물이지만 시술실에서 사용할 때는 사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혈소판제고 흔하게 사용하는 약물인데 궁극적으로 혈소판의 응집을 저해하여 혈전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혈소판은 수명 주기가 7일에서 10일이기 때문에 보통 뇌동맥류 코의색전술 10일 전부터 듀얼로 약을 복용해서 응집 기능이 떨어진 혈소판으로 대체되도록 합니다. 가끔 듀럴 AVF, AVM 멤버 환자인데 듀얼 복용을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정상혈관 페어런트 아테리의 플로우를 유지시켜야 하는 시술은 복용하는 게 맞고요. 비정상적인 혈류를 막아야 하는 듀럴 AVF나 AVM은 복용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로피반은 주로 시술 시 스텐트 내 혈전이나 작은 브랜치 혈관이 막혔을 때 사용합니다. 이게 한 병당 30만 원 이상의 고가약인데 이전에는 심혈관 시술만 허가 대상이어서 사용을 못하다가 현재는 비보험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시술 시에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티로피반 사용 시에는 몸무게가 중요한데요. 환자 체중에 따라 볼루스 메인터넌스 용량을 달지만 간혹 고령이거나 클럿의 양상이나 사용 시 출혈의 위험성이 높으면 상황에 따라 체중보다 적게 투여하기도 합니다. 혹시 병실에 티로피반을 달고 가는 환자가 있으면 투약 스티커나 차팅에 쓰여진 몸무게를 잘 참조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티코아귤런트인 헤파린입니다. 시술실에서는 혈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헤파린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IV 볼루스뿐만 아니라 시술에 사용하는 모든 시술기구는 헤파린을 믹스한 셀라인에 적셔서 사용하고 있고 시술 중에 사용하는 카테터에 헤파린이 믹스된 생리식염수를 연결하여 점적 주입합니다. 또 시술 중에는 의도치 않게 럽처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투여된 헤파린 리버스 목적으로 프로타민을 투여합니다. 헤파린 1000유닛당 10에서 15mg의 프로타민을 투여하고 급속 투여 시 저혈압이 유발될 수 있어 셀라인이나 ODW에 믹스해서 10분간 천천히 주입합니다. 혈전 예방만큼 혈압 조절도 중요한 파트여서 항고혈압제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술 중이나 시술에 발생할 수 있는 하이퍼퍼퓨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베타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는데요. 베타블로커로는 저희가 라베타로를 쓰고 있고 아시다시피 섬액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 볼루스로 10에서 20mg 정도 쓰고 메인터넌스는 노말셀라인 150에 원앰플을 믹스해서 토탈 170으로 만들어서 달고 시간당 1mg 들어가게 하여 인퓨전하고 있습니다. 니카르디핀도 마찬가지로 150에 원앰플을 믹스해서 토탈 160으로 만들고 시간당 1mg 들어가게 주입합니다. 칼슘 채널은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보상으로 맥박을 올리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지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카르디핀은 또 다른 용도로 SH 환자 바소스파즘이 생기면 IA 드럭 인퓨전 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디하이드로피리딘계라서 심근보다 혈관 평활근 이완 작용이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디얼 아테리 펑처 시에도 바소다일레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주로 페린가니트와 이소틴을 씁니다. 레디알은 피모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카테터를 넣으면 쉽게 혈관 내피가 자극되고 연축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연축된 혈관이 카테터를 딱 잡고 있으면 풀리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디알 펑처가 되면 시스 삽입 후에 IA로 두 약물을 주입하고 시술을 진행합니다. 세데이션 약물로는 주로 포폴이랑 미다졸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론벡토미 시 멘탈이 컨퓨전하거나 오베이가 안 되는 환자의 경우 포폴을 많이 쓰는데 원세의 시입 빠르고
끊으면 바로 깨기 때문에 시술 후 뉴럴로지 평가가 용이합니다. 20mg IV 볼루스 투여 후 kg당 15마이크로그램으로 메인터넌스를 달고 필요시 증량합니다. 시술 중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 추가로 펜타닐을 같이 줍니다. 호흡이나 혈압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산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검사용으로 쓰이는 약물로는 펜토탈 소듐이 있습니다. 흔히 전신마취 때 사용하지만 저희 검사실에서는 와다 테스트 시에 사용하고 있고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템포랄 롭 에필lep시 환자의 양쪽 방구 중 어느 쪽의 언어나 메모리 기능이 더 우성인지, 수술 후 남겨질 수 있는 기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한쪽 ICA에 카테터를 위치시켜 펜토탈 소듐 20에서 30mg을 카테터로 아이에 주입하고 약물이 대뇌 피질의 신경 전도를 차단시키면 EEG로 전도가 차단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영제와 약물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조금 지루하게 끌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산병원 신경준대 팀원 모두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빌어 더 발전할 수 있는 신경중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